미국이 홍콩에게 주어지던 특혜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법은 적용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독립이나 국가 전복, 테러,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의 행위를 꾀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그 법망에 걸리는 것은 누군가의 뜻에 따라 매우 쉬워질 수 있겠죠.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에 먼저 보안법을 실행할 기관부터 세울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안기부쯤 되겠죠.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홍콩의 행정장관이 정하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법 독립권은 사라지게 되고 어용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죠. 최고 10년 이야기가 나왔던 형량은 종신형으로 바뀝니다. 중국의 법이 모든 것을 우선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지우고 있다라는 보도도 벌써 나오고 있고, 보안법에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은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 죄다 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나는 얼굴은 저와도 2번 인터뷰를 했었던 조슈아 웡입니다. 홍콩 엑소더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단코 홍콩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의 안위가 굉장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그 나이와 젊음에 걸맞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동시에 그와 홍콩 민주화를 외치던 이들을 멀리서나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는 일밖에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마음을 짓누르는 하루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론스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론스타 이름만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죠. 론스타가 우리 정부 상대로 5조 원대 소송을 한 8년 끌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요구한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네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 약 4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8년 뒤에 하나금융에 이걸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 과정을 좀 방해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차별적으로 무겁게 세금을 물려서 손해를 봤다. 네. 이게 론스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라는 곳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어오는 상황이었고 구두변론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한치도 양보할 것 같지 않았던 론스타가 갑자기 우리가 1조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한국 정부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조 원대인데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언론에 나오는 액수는 1조 원이 안 돼요. 9,500억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이 긴 분쟁에 따라서 론스타도 피로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그 론스타라는 곳은 어쨌든 투자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관련 소송이 8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관련한 그 펀드가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환 독촉을 하게 될 거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실리를 챙기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계은행 산하의 이 분쟁 조정기구 의장 중재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그 재판장인데 원래 재판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올 초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캐나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새로 재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재판장이 바뀌었으면 이 전후 사정을 또 파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짝 마른다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좀 불리한 정황도 하나 있는데 네네. 론스타가 우리 정부하고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16년부터 하나금융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국제상공회의소 ICC 산하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은행 산하기구하고는 또 다른 곳인데요. 네. 이쪽에 그 하나금융 측이 한국의 금융당국 승인을 이유로 론스타의 매매 가격을 싸게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졌어요 론스타가. 그런데 왜 론스타가 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금융이 이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걸 국제분쟁조정기구가 인정했다. 론스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금융은 원래 이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었고 일종의 수단이었다. 큰 그림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를 봐라. 한국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국제분쟁기구도 인정한 셈 아니냐. 이걸 되치기 카드로 쓰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건 구체적으로 그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너무 오래 가게 되니까 론스타 측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힘들죠.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부정적인 기류예요. 왜냐하면 진짜 협상을 원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든 뭐 메일을 보내든 뭔가 공식적인 그 다큐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론에 흘리면서 시쳇말로 간을 보고 있다. 론스타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어온다 하면 법무부 산하에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서 향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타임즈에서 저희가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죠.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지금 뭐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스타홀딩스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제주항공이랑 지금 임수합병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제주항공 측에서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작년에 사기로 했는데 지금 M&A가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렇게 M&A가 지지부진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 들어서 이스타항공의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거든요. 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무 변제 등등 이 M&A의 선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정리 안 되면 이스타항공 사올 수 없다. 이게 제주항공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항공회사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타항공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 이런 속내가 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데 이걸 제주항공 측에 팔기로 하고 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의원 배지를 달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안타깝게 여론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이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이상직 의원의 아들하고 딸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홀딩스가 다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38.6% 갖고 있거든요. 네. 요걸 팔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의 매각에 따른 대금은 한 545억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홀딩스로 들어갈 돈이 한 41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임금 체불된 것들을 청산하고 할 테니 제주항공이 빨리 M&A를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M&A 손해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빚진 것들 그거 갚아야죠. 그리고 팔고 사고 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을 거고요. 네. 체불된 임금을 또 줘야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지분을 통해서 다 쓰고 남는 돈은 한 3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분을 헌납했다라는 네. 굉장히 무거운 단어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면피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노조를 통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십억 원 이 금액마저도 제주항공이 이런 식이면 나는 이 딜 깨겠다. 안 사겠다 하면은 이 지분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빚더미 위에서 지금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매각 대금 가운데 이스타 홀딩스로 안 가는 나머지 한 130억 원 정도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상직 의원의 형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네요. 집안 전체에서는 네. 할 경우에는 그래도 100억 원 넘는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어서 네. 이 이상직 의원 집안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딜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팔면 어쨌든 집안에서는 돈을 그래도 100억 원이 넘게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네. 그 앞서서 헌납하겠다던 그 홀딩스 목 한 410억 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도 이미 그 제주항공에서 미리 빌린 1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헌납하는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뭐 얼마라고 제가 한 24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지금 논란거리인데 네. 이스타항공의 그 체불임금이 한 2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서서 이 중에서 한 110억 원만 받고 정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당 노조 측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내가 안면이 있어서 좀 좋게 조정을 해보려는 선이었고 당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노조위원장은 나는 김 부대변인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더 고민을 하고 만나면 좋지 않겠었느냐. 뭐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250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10억 원만 받고서는 뭐 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 이 월급이 지금 몇 달째 밀려 있잖아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 이스타 항공 지분 확보를 해서 이제 이스타 홀딩스를 세웠고 거기서 근데 그 회사가 자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 이상을 이제 써갖고 그 대주주가 된 거잖아요. 이스타 항공에. 네네. 그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처가 어디냐? 네, 그게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자본금이 당초에 3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에 이스타 항공 주식을 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100억 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출처가 불분명해서 혹여 이 자본을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스타항공이나 이상직 의원 측은 뭐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아까 픽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중국에서 통과될 게 확실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복 조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첨단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이 92년에 홍콩 정책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좀 특별 대우를 네. 좀 했잖아요. 그 중국 본토와 다르게. 그리고 보장을 해왔는데 그걸 철폐하는 절차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탈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큰 타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왜냐하면 더 큰 타격을 본격적으로 주려면 비자나 관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좀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불과하다. 이게 2018년 기준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방과 첨단 기술 품목이 그중에서도 또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다국적 기업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뭐 홍콩의 첨단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첨단 기술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홍콩의 국제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봤을 때 네. 국방물자, 뭐 첨단 기술 얘기했어요. 제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수출이 오가는 것은 아닌데 네네. 미국하고 홍콩 사이에 사실은 이제 돈이 오가죠. 그렇죠. 네. 돈은 그 금융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여전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특별히 네. 타격을 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뭐 일단 비슷하게 네. 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 이걸 깨버리면 미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무역 합의까지 깨지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살짝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추가 조치에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조치를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검토한다는 네.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내려진 그렇죠. 네, 선언인데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보면은 놓는 수들을 보면은 중국 쪽이 훨씬 더 좀 강수를 놓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15분 만에 처리가 끝났어요. 속전속결 거기에 만장일치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반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안팎에 선언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를 시켰으니까요. 홍콩 정부가 홍콩이 실질적인 헌법이죠.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을 해서 홍콩의 주권 반환일이 내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바로 시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저도 또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파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위가 사실 좀 걱정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온라인에서 이미 뭐 체포자 블랙리스트 53명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조슈아 왕이 제일 그 1위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7월 1일에서 민주파 진영이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집회를 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위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자 해도 그렇게 모이질 않고 있거든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를 했을 때처럼 이렇게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슈아 웡 그리고 네이선 로 전 데모시스토당 주석 등이 지금 탈당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가면 당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시스토당의 활동에 좀 타격이 이제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 홍콩 독립연맹을 창립한 웨인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법안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를 했고요. 홍콩 자치를 주장해온 학자 친완이라는 분도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 세력이 좀 각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민주화 운동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력을 잃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중국이 정한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료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거 항상 힘들어요, 이 이름이. 렘데시비르. 네. 자, 이게 근데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의 경우입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되는 가격이 총 $3,120, 우리 돈으로 375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1회 복용량이 우리 돈으로 한 45만 6천 원이고요. 민간보험 가입자는 한 62만 5천 원 정도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만약 치료에 한 열흘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이 약값이 민간보험 가입자는 687만 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515만 원으로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하죠. 처방전이 필요한 약. 원래 처방전 약들이 값이 너무 비싸다는 항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비싸네요. 이제 미국의 경우고요. 지금 이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이제 복제약 제약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복제약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곳에 따르면 10일 치료 기준이 $1,000, 한 12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시중에 나온 게 아니니까 각국이 특례 승인 절차를 통해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사들하고 직접 가격을 협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그 나라별로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올지는 아직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만약에 이 약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가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해봐야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국가들과 다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미국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병원도 너무 비싸고 이게 이제 사보험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나와서 좀 희망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비싸서 또 한 번 좀 약간 좌절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인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난투극을 벌인 끝에 인도군은 20명이 사망을 했고 중국군에서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년 만에 유혈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이 국경 지역에 군사 전력을 배치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 이렇게 갈등을 빚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맡고 계시는 김찬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찬완입니다. 네, 제가 국경이라고는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국경이라고 하니까 국경인도 국경 아닌 곳이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나 중국이 이걸 실질 통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거죠. 인터내셔널 보더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 지금 이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이 지역, 요번에 일으킨 이 지역이 이제 갈완 계곡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갈완 계곡.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이게 시청자들께서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인도를 보시면 인도 지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북서쪽에 카시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시미를. 그렇죠. 카시미를 기점으로 이제 북동쪽이고 인도 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티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남쪽으로. 그래서 티벳의 서남쪽. 그러니까 티벳의 서남쪽과 카시미르의 이제 북동쪽이 이제 접경하는 지역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이제 갈완 계곡이 있습니다. 그게 한 해발 한 4,500m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계곡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풀한폭이 자라기 어려운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군요. 그곳이 갈완 계곡. 평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지명이죠. 근데 그 지역을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사실 있으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뭐 국경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산맥이나 강이나 뭐 이런 거를 따라서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이제 서로가 이제 한쪽은 여기를 이제 보고 우리가 국경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슨 우리가 언제 거기다 국경이라고 합의해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제 거기가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뭐 하루 이틀 뭐 시기가 아니고요. 가깝게는 2017년에도 마찰이 있었고. 그때 돌 던지고 싸웠던 그거죠? 그게? 그때도 그렇고 지난해도 작년에도 마찰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도와 이제 중국이 이제 실질 통제선이 이제 한
뭐 거의 한 4,000km 정도, 3,000km 한 3,500km 정도 되는데 네. 3,488km인데 네. 그 전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네. 또 부탄 지역의 도클람 네, 지역에 그 한참 닭 모양 예 맞습니다. 예예예 닭의 목이라고 치킨 렉이라는 바로 그 네. 쪽에 거기서 한 꽤 오랫동안 2달 이상을 거기서 대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네. 예예. 인도와 중국 간의 그 국경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서로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중국은 인도가 잘못했다 그러고 인도는 이제 중국 군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누가 잘했나 참 판단하기가 불분명하죠.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실질 통계선 네. 그 지역을 중국이 넘어와 가지고 처음에 텐트를 이제 군용 텐트를 이제 하나 쳤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군인들이 이제 텐트를 철거하고 기존으로 물러가라. 네. 이렇게 때 이제 중국이 이제 거부해가지고 난투기 벌였다 하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인도 장교 한 명이 그 가양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예,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예, 계곡이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아마 거기서 밀치고 쭉 하다가 이제 떨어졌겠죠. 그럼 이제 자기 이제 장교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격앙돼가지고 아마 몸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지면 투석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오히려 실질 통제선을 위반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 지역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 지역에 한 10km 후방 쪽에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또 이제 그 도로에서 실질 통신과 이어지는 또 도로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쪽하고 뭐 가까운 쪽에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이제 멈추려고 하고 있고 인도는 계속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실질 통신 안에 들어온 인도의 불명한 인도 영토니까 나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 하면서 마찰을 하다가 이제 중국이 그쪽에 이제 텐트를 전설하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 도로를 건설하는 게 왜 그렇게 중국 입장에선 껄끄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시아친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아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인도 영토였는데 1962년 이제 양국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인도가 대패를 했죠. 그렇죠. 인도가 승리한 전쟁은 있나요? 근데 인도가 승리한 전쟁이라면 팍상 하여튼 다 승리했죠. 얼마 전에는 한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파키스탄한테 그때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2019년 초에 이제 팍상 군용기가 이제 인도에 오고 인도 군용기 가서 인도 군용 전투기가 이제 추락되는 격추되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요. 어떻든 뭐 그래가지고 그 가랑계곡에서 이제 양측에 이제 계속하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도로를 건설했는데 중국 입장은 그쪽에 시아친이 있다 보니까 시아친인데 그 시아친이 어느 곳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티벳과 이제 티벳 자치구하고 이제 위구르가 있는 신정 지구 자치구하고 얘기만 들어도 벌써 민감해요. 그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그쪽이 이제 중국이 1951년부터 57년까지 도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도는 그게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고 인도는 도로 건설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62년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쪽이 이제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 지역이죠. 그곳을 이제 인도가 도로를 건설하고 그쪽에 조그만 이제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인도 측의 비행장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도로 건설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걸 넘어가자마자 사실은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끝없는 이제 몽골까지 이어지는 벌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가 뚫리게 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게 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지만 중국의 이제 219번 도로가 티벳에서 신장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잘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비난을 주고 그쪽엔 또 독립도 이루어지고 독립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물론 티벳 자체도 좀 뭐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예 인도에 인도에 여전히 계시고, 있고 네.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 가장 쉬운 곳이 그쪽 지역이고 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이 또 인도 입장에서 자기 땅이라고 이러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서로 민감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국경 분쟁,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좀 오래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역사를 조금 예. 좀 알아봤으면 싶어서요. 그 국경 분쟁의 네. 역사를 보면 길게는 1865년까지 가고. 아, 19세기까지. 예, 네. 19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이제 네네. 시작되고 그때는 이제 청나라였겠죠 중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 아직 청나라에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네네. 상태였고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 지배였고 이제 그 지역이 또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존슨 라인이라고 이제 합의를 존슨 했던 라인. 예, 존슨 라인이라고 합의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받아지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맥도날드 또 라인이라고 또 이제 맥도날드요? 예예 맥도날드 라인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인도에 이제 의무 관리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하고 인도 또 이 동부 쪽에는 이제 이제 맥마운 라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맥마운 그 예. 맥마운이 혹시 예 맞습니다. 예. 아, 그 저기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 외무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 아, 예. 그래서 사고 많이 치고 다니셨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예, 하여튼 뭐 인도 입장에서는 사고 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맥마운 선언이 있잖아요.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아랍 부족들한테 그 맥마운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그러세요? 맥마운인지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외무부 장관을 그때 영국 식민지 때 했던 네. 그분이 이제 인도의 그때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네네.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1914년도 맞을 거예요. 1916년, 17년 그때니까 맥마운 그러겠네요. 선언이. 예. 예. 1차 대전. 예. 네네. 어쨌든 그래서 동쪽에는 부탄에서 인도 동북 쪽은 맥마운 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 쪽에서는 카시미르부터 지금 네팔까지 이쪽 이어진을 존슨, 맥도날드 아하. 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이제 식민지일 때 영국이 그어놓은 거고 우리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인도가 뭐 정부가 있거나 국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뭐 이런 거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가 뭐 인도뿐만이 아니고 저 아랍의 중동의 많은 그러니까요. 국경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이 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전혀 신사스럽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유혈 충돌이 일어난 이 지역 여기 이제 뭐 군사를 배치를 한다 얘기를 하고 원래 여기가 화기는 그러니까는 뭐 총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거 들어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1996년하고 2005년경에 인도와 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충돌이 벌어지니까 국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순찰하자. 그래야만 우발적인 사태로 해서 뭐 국지적인 전쟁이 이제 방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도 측에서 보니까는 뭐 투석전이 이래가지고 20명이나 죽으니까 이제 인도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군도 그렇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 해당 지휘관의 판단하에 이제 무기를 쓸 수 있다. 뭐 자위권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인도가 좀 바꾼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전쟁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 지역에서 국지전 같이? 뭐 아니다 할 수는 없겠죠.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똑같은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투석전이 일 경우 만약 이제 인도에서 이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럼 이제 우발적인 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에 계속 병력을 이제 증파시키고 있고 또 훈련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국 다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뭐 특히 외무부나 인도 국방부는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인도 라닥 지역에서 지금 회담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군수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중국이 지금 텐트 그 친 지역에 계속해서 군수 용품을 좀 증파시키고 있고 거기에 또 계속 다른 뭐 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 인출은 물러나라.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모르겠어요. 물러날 당장은 안 물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치는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총기를 쓰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두 국가 모두 사실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는 이제 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고 중국이야 아마 공식적으로 가진 국가이고 물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 둘이 붙는다 그러면은 왠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양국이 뭐 핵전쟁이나 이렇게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기도 과야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전쟁할 상황도 아니고요. 예.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이야말로 지금 전 세계 공공이익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예,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와 전쟁에서 뭐 이익 볼 게 크게 없죠. 근데 국내적으로 또 어려우면은 사실 이 양쪽 국가 뭐 정부 둘 다 뭐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모디 총리 정권도 그렇고 좀 민족주의 성향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든지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가 있고 하면은 또 민족주의 성향을 많이 가진 정권들이 하는 방법은 또 외부에 그거를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 지금 은근히 그 정부에서 반중 정서, 반중 감정을 좀 부추긴다는 그런 뭐 얘기 있거든요. 그럼 모디 총리 스스로가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립이라는 용어를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 거래를 보면은 약 500억 불의 무역 적자가 납니다. 인도 측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돈 60조가 넘는 거죠. 6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니까. 인도 입장에서 그 무역 적자를 지금 현상으로 줄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중국 상품을 좀 덜 쓰게 이렇게도 좀 부추기고. 그다음에 또 인도가 굉장히 지금 실업률이 좀 안 좋아요.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더 안 좋죠. 거의 한 24%가 육박했거든요. 아이고. 24%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계층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일부러 돌리려는 측면에서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돌려가지고 뭐 국지전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 근데 또 많이 얽혀 있어서 중국하고 인도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도가 이제 500불의 적자를 낸 이유는 인도의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산품.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모디 총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14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메이크 인디아 정치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잘 나갔어요. 2년 동안 잘 나가는데 그 2년 후부터는 이제 2016년 말부터는 실제로 메이크 인디아에 호응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제조업 기관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또 기대만큼 그 제조업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이제 2기 정권을 했는데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존의 이제 슬로건의 정치 메이크 인디아가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대한 정책을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하여튼 인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인도가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 있는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도의 어떤 외교적인 그 노선을 보면은 약간 이제 비동맹은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 어떤 국가하고도 이렇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속을 좀 알기가 힘든 그런 국가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뭘 믿고 인도 태평양에 인도가 주축으로 들어가 있지?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차이나 팩트 중국 요소 때문에 인도 태평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금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스리랑카의 한바토르,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과타르, 그 저기 항구를 이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든지 전시에 이제 군함이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인도양과 벵골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걸 흔히 뭐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진주 목걸이. 거기 플러스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로 전략하면 팍산에 엄청난 돈을 쏘면서 팍산에서 북과서를 잇는 이제 에너지 수송로와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곧바로 팍산을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네팔이 있습니다. 네팔. 네네. 네, 네팔은 철저하게 인도 우정 국가였는데 이제 히말라야산이 가로막기 때문에 내륙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네팔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최근에 지금 또 네팔과 인도가 지금 국경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국경 분쟁이 중국이 부추겨가지고 했다고 인도는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보니까 형성을 보면은 중국이 인도를 에워싸는 모양이에요. 에워싸는 모양이니까 이걸 이제 끊기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인도가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해 자유 여기에다가 인도는 이제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그러니까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중국 에워싸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삼국이 벵골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해양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인도가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는 국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한테 사요. 러시아한테도 전통적으로 인도는 냉전 기간 때는 러시아의 거의 80%를 러시아에 들어왔죠. 냉전 이후부터 이제 다변하는데 특히 2000년 들어오면서 인도가 다변화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팔 이제 가지고 이번에 뭐 중국이 갈등 때문에 지금 인도가 지금 프랑스의 나팔을 빨리 조기에 좀 이양해라. 그래서 원래는 한 뭐 30대까지 사기로 했는데 지금 한 6대 정도로 빨리 좀 이양해라.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방공 미사일 그 시스템 S-400을 원래는 내년에 2021년 말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조기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무기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렇군요.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강한 인도를 꿈꾸고 있거든요. 인도의 가능 잠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도의 잠재력은 가장 중요한 건 인구죠. 인구.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G2로 떠오르는 것은 일단 인구가 있고 그 인구를 배경으로 성장의 중국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성장의 인도를 이제 바탕으로 강한 인도가 되기 때문에 2025년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 이제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잠재력인 거죠. 그렇군요. 중국은 벌써 이제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인구가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 문제 관련해서 뭐 인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들의 관중 입장이 다음 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KBO가 오늘 관중 입장 관련된 세부 매뉴얼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스포츠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모시지를 못하고. 그래도 요즘 또 프로야구랑 프로축구 뭐 하나둘씩 계속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 전까지 열리기 전까지는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관중 입장 그러면은 언제부터 얼마나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부터 빠르면 이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주중 3연전은 시작이 됐으니까 이대로 가고 빠르면은 주말 3연전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주말 3연전부터는 관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늦어지면은 다음 주 화요일 3연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관중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KBO나 구단은 최대 수용 규모의 30% 정도. 그러니까 잠실구장이 최대 25,0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니까 뭐 최대 7,500명 정도 그 수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축구도
속으로는 이제 한 40%까지는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30%는 조금 무리고 네. 20% 정도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정해지면은 이제 곧바로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조금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약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제약들이 있어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KBO가 3차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네.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관람석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치킨? 네, 치킨도 안 되고 맥주도 안 됩니다. 뭐 하다못해 뭐 무슨 과자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관중들은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물론 관람석이 아닌 데에서는 이제 살짝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야구장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뭐 먹을 만한 그렇죠. 데가 편안하게 먹을 만한 없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음식물 반입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구단이나 KBO에서는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네. 합니다. 또 응원가나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안 되는데 이게 비말이 튈까 봐. 네, 이 침방울이 튀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 치킨 먹으면서 네,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재미로 야구장을 네. 가는 건데 그거를 다 못 하니까 과연 야구 볼 맛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인 만큼 그렇죠. 최대한 조심하면서 야구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야구가 좀 슬로우하잖아요. 페이스가 좀 느린 편이라서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뭐 네. 놀기도 하고 이러는 재미로 이제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거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전해주셨고요. 근데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를 할 수 없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무조건 온라인 예매로만 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람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뭐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로그인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관중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암표는 절대로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는데 암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표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접촉이나 비말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암표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미리 이제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갔는지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빨리빨리 연락할 수 있다. 혹시라도 암표상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또 파는 것도 막기 위해서 네. 이 직접 구매한 사람과 또 야구장 입장하는 사람의 신원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암표 사기는 정말 힘들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이성무 기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이 강정호 선수 이야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네네. 이제 뭐 다른 이제 나오시는 시사하시는 기자분들한테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자, 지금 강정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 의사를 했는데 뭐 상당히 복귀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귀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기자들도 만나보고 또 여론도 살펴보니까 너무 반대 의견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야구 선수들이 좀 선수들끼리 의리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네. 동료 의식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까지 좀 비난을 받고 야구계 전체가 싸잡아서 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강정호 선수가 좀 견디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구단에서 오늘 이 관련해서 좀 뒷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김치현 키움히어로즈 단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 구단에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한 것은 없고 강정호 선수 본인이 이 복귀 신청 철회를 한 것을 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구단에서 먼저 강정호 선수에게 복귀를 제의했고 또 복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정호 선수가 SNS에 올린 것 아니냐 뭐 이런 뭐 의혹도 있는데 키움 구단은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강정호 선수가 오로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선수 경력은 미국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국내에서 프로야구 네. 선수로 뛰는 것은 뭐 사실상 이제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마이너리그 생활하면은 또 뭐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마이너리그가 아예 안 열리잖아요. 미국이 네. 아예 야구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쉽지 않고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일본과 대만은 야구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글쎄 강정호 선수가 또 지난해 방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팀 훈련을 전혀 못했거든요. 과연 기량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고 일단은 강정호 선수 인생은 여기서 뭐 좀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25일에 염경엽 그 SK 와이번스 감독이 두산하고 경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몸 상태가 좋은지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성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염경엽 감독 경기하기 전까지 SK가 7연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10연패를 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말랐잖아요, 감독치고. 그렇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겹치면서 결국 경기장에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이빨이 거의 성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스트레스 받았고 일을 갈아갖고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명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고 김인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염경엽 감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복귀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감독이라는 직업이 역시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직업이다 보니까 좀 염경엽 감독의 이런 좀 불상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유상철 감독. 네네. 네. 어떠세요? 건강이? 유상철 감독이 최근에 항암 치료를 잘 받았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7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감독님이 성적 부진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워낙 제대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치의가 말렸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좀 몸을 먼저 건강부터 생각하셔야 물론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지금 감독으로 돌아가면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 악화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천 구단에서 유상철 감독 영입을 포기를 했고요. 새로운 감독을 영입해서 다시 출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또 감독이라는 자리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 치료를 잘 해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축구 팬들이 진심으로 말렸어요. 그러니까요. 온라인 기사에서 댓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축구 팬들이 제발 이번만은 참아달라, 조금 더 건강을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진심이 구단에도 전해졌고 유상철 감독에게도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항암 치료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투병 잘 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뵈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스포츠 소식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입니다.